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떠한가요?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즉 인간은 여러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 즉 심리적, 생물적, 사회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이 요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인간은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일까요? 이론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는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서 막사를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충분합니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건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건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 두 가지가 거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오로지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에도 목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겐 창조적인 삶과 향락적인 삶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힘든 상황이 선물로 주는 도덕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지고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감자 중에서 아주 적은 사람만이 충만한 내면의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만으로도 인간이 지닌 내면의 힘이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해 그 자신의 존재를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단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처에서 인간은 운명과 그리고 시련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의 경우,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병에 걸린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편지에서 젊은이는 친구에게 방금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했다고 합니다. 수술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언젠가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며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맞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 위대한 성취였다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운명이 자기에게 그와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고. 영화 부활. 톨스토이의 소설을 각색한 그 영화를 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운명과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운명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함을 성취할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먹으며 우리는 머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 형이상적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운명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와 똑같은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과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내렸던 젊은 시절의 결의를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 몇몇은 그때 우리가 보았던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영화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내면의 눈에 또 다른 영상이 동시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감상적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말입니다. 그런 영화를 보며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던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내가 직접 그 죽음을 목격했던 한 젊은 여자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없어 마치 내가 지어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집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했습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피어있는 꽃 2송이였습니다.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난 한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환각에 빠졌나? 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무가 대답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나무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는 앞에서 수감자의 내면적 자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심리적, 육체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에 있는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수감자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내면 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결국 수용소에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그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할 때 당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석방될지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수용 기간은 불확실했으며 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용소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수용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어떤 수용소로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용소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불확실성은 결말이 났지만 이번에는 결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뒤를 잇습니다. 이런 형태의 삶이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 끝난다면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미리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피니스라는 라틴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나 완성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루어야 할 목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삶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내적인 삶의 구조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퇴행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직자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 목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실직한 광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아주 기이한 형태의 변형된 시간 감각, 내면의 시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감자들 역시 기이한 시간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폭력과 배고픔이 하루를 꽉 채우고 있는 수용소에선 하루라는 작은 단위의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긴 단위의 시간, 예를 들자면 일주일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용소에서 내가 한 번은 동료에게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자 그 친구도 내 말에 동의한다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이 얼마나 역설적이었던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리한 심리학적 관찰이 돋보이는 것으로 정평나 있는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토마스 만은 서로 비슷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폐결핵에 걸려 요양소에서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환자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영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상태, 미래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는 생존의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수용소 동료 중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역에서부터 수용소까지 길게 줄을 서서 행진에 들어왔는데 그 행진이 마치 자기의 장례식 행렬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삶은 전혀 미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삶이 날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다른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됩니다. 갇혀 있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갇혀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그 요인입니다. 철조망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손이 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상적인 삶은 수감자들에겐 유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 바라보는 이승과 같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 스스로 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예외적으로 어려운 외형적 상황일 뿐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경멸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평범하고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스마르크의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최악의 통증이 곧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